우리의 위구르 형제들에게 저지른 죄, 중국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2026년 1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중국인들이 자주 드나들던 한 식당에서 끔찍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나선 것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즉 ISK였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카불에 위치한 중국인 전용 호텔이 바로 이 조직의 습격을 받았고 테러는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ISK는 이토록 집요하게 중국인을 노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은 왜 중국과 손을 잡은 걸까요? 오늘은 돈과 종교, 그리고 피로 얽힌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중국이 왜 탈레반을 선택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테러의 광풍은 2025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타하르주의 한 금광에서 중국인이 살해되었고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경지대에서는 2차례의 공격으로 중국인 5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소, 광산, 식당을 가리지 않는 공격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프가니스탄 하면 보통 탈레반, 전쟁,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떠올립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은 최소 1조 달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최대 3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 약 8kg이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인 리튬의 잠재 매장량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대 보유국인 볼리비아에 필적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리, 철광석은 물론 반도체와 미사일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까지 풍부합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한 중국조차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 자원입니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중국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을 겁니다. 경쟁자는 사라졌다. 탈레반은 돈이 없다. 우리가 투자하면 자원을 얻고 수건 사업인 1대1로까지 중앙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2008년에 사업권을 따냈지만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아이나 구리 광산은 2024년에야 착공에 들어갔고 2023년에는 중국 국영석유공사 CNPC의 자회사가 아무다리아 유전과 25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튬 부문에서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이 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밋빛 약속과 달랐습니다. 유전 계약은 2025년 탈레반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고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는 아직 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조합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은 중국입니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종교를 통제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까지 오성홍기를 내걸게 하는 국가입니다. 다른 한쪽은 탈레반입니다. 이슬람 율법 사리아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의 통치하에서 여성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교육받을 수 없고 음악을 들으면 처벌받으며 수염을 깎으면 구타당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 둘은 어떻게 손을 잡게 된 걸까요? 학교에 빗대어 비유해 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일진과 다른 무서운 아이들을 막아줄 힘이 필요한 모범생의 결탁 같은 것입니다. 탈레반과 중국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미국은 철수와 동시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70억 달러를 포함해 해외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산 약 95억 달러를 전액 동결해버렸습니다. IMF의 지원도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전 정부 예산의 80%를 차지하던 해외 원조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끊겼고 병원에는 약이 동났으며 도시의 전기는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로 추락할 위기라고 경고했고 2,30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탈레반에게는 돈줄이 절실했습니다.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잔소리 없이 돈을 대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이 가진 것들이 탐났습니다. 첫째, 리튬, 구리, 히토류와 같은 막대한 자원. 둘째, 지정학적 가치. 아프가니스탄은 1대1로의 핵심축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입니다. 셋째, 안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국경을 넘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탈레반과 손을 잡고 이구르 무장 세력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023년 9월 중국은 탈레반 치하의 카불에 새로운 대사를 파견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탈레반이 파견한 대사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최초의 국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급기야 1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직접 탈레반 대사의 신임장을 받기에 이릅니다. 전 세계가 탈레반을 외면할 때 중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자를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의 핵심에는 위구르족이 있었습니다. 위구르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약 1200만 명의 티르크계 무슬림 소수 민족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직업훈련센터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가 파악한 실상은 이슬람 기도와 라마단 금식 금지, 이구르어 사용 제한, 강제적인 이민족과의 결혼을 통한 동화 정책, 그리고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2022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를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미국 국무부는 제노사이드, 집단학살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의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중국 경제와 직결됩니다. 신장 지역은 중국 전체 면화 생산의 약 90%, 전 세계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의 35에서 40%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2021년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던 중국 업체들은 신장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계산이 드러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구축하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을 개발하면 신장 지역에 대한 의존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을 비롯한 위구르 무장 세력을 단속해라. 이 조건을 지키면 돈을 대주겠다. 중국의 돈이 절실했던 탈레반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입니다. 호라산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에 걸친 역사적 지역의 이름입니다. 2015년에 등장한 이 조직은 탈레반의 분파가 아니라 이즈 본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지부입니다. 다만 구성원 중에는 기존 탈레반이나 파키스탄 탈레반, TTP에서 이탈한 강경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탈레반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는 것입니다. 사리아 통치를 내세우면서도 시아파 이슬람을 인정하고 서방 및 중국과 협상하는 탈레반은
ISK의 기준에서 배교자에 불과합니다. ISK에게 시아파는 박멸해야 할 적입니다. 이들은 카불의 시아파 하자라족 거주 지역 학교에 차량 폭탄과 자살 폭탄 테러를 반복하며 한 번에 수십 명에서 최대 85명의 학생들을 학살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10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순위파 내에서도 자신들의 극단적인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구르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SK에게 중국은 완벽한 공격 목표입니다. 이슬람의 원수이자 그 원수와 손잡은 배신자 탈레반의 후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탈레반이 중국 돈을 받고 이슬람을 팔아먹었다고 맹비난합니다. 게다가 중국인을 공격하면 즉각적으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니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향한 공격은 급증했습니다. 2022년 카불 호텔 습격, 2025년 타하르 금광 공격과 아프간 타지크 국경에서의 중국인 노동자 연쇄 피살, 그리고 2026년 1월 카불 식당 자살 폭탄 테러까지 2024년 11월 이후 국경지대에서만 최소 7건의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일부 위구르인들이 ISK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며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이들은 ISK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산입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파키스탄 지역의 위구르 무장 세력은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ISK에, 다른 일부는 알카에다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를 억압할수록 탈출한 이들이 더욱 급진화되고 그들이 다시 중국을 공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탈레반은 중국에게 이구르 무장 세력도 ISK도 모두 소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탈레반은 지난 20년간 게릴라였습니다. 숨고, 기습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도망치는 데에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규군이 되어 ISK의 게릴라 전술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이 된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탈레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역량의 부재입니다. 과거 아프간 정부군은 CIA와 NSA 같은 미국의 막강한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구시대적인 인적 정보망에 의존하고 있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ISK 조직을 색출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둘째, 기술적 역량의 한계입니다. 탈레반 전사들은 실전 경험은 풍부할지 몰라도 첨단 장비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셋째, 심화되는 내부 갈등입니다. 탈레반 지도부 사이에서도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외무차관인 스타네크자이가 공개적으로 여성 교육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밀착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같은 무슬림인 위구르족에 대한 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탈레반은 점점 더 믿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때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 여겨졌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중국은 반복되는 안보 사건 이후 관여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월 국경지대 연쇄 공격 이후에는 자국민에게 아예 철수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아무다리아 석유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체결된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5년짜리 석유 개발 계약. 이는 탈레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탈레반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탈레반은 무장 병력을 동원해 유전을 강제 접수하고 현장에 있던 중국인 직원 12명의 여권을 압수한 뒤 자발적 계약 해지 각서에 서명해야만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스 아이낙 구리 광산의 경우는 더욱 해묵은 난제입니다.
2008년 무려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단 한 사배구리도 채굴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에야 겨우 광산 접근도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중국야금공사 MCC는 이미 4억 3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본 채굴은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신봉해온 경제적 결정론의 명백한 실패 사례입니다. 가난한 국가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 우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 공식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즈케이 전사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식의 설득이 통할까요? 그들의 이념 속에서 중국은 이슬람을 탄압하는 적일 뿐 경제 논리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유전 프로젝트 몰수,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구리 광산, 그리고 끊임없이 자국민을 향한 테러 공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군사적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자칫 이슬람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메스 아이나 구리 광산에만 이미 4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셈이며 이는 다른 1대1로 참여국들의 신뢰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버티자니 테러는 계속되고 중국인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시진핑 정부를 향한 국내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입니다. 위협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인접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즈케이의 좋은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즈케이는 2022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으며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4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주범들 역시 타지크 국적의 이즈케이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즈케이는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약 600명의 전투원을 모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안의 확산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됩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향하는 가스관과 송유관, 그리고 1대1로의 핵심 육상 경로가 모두 이곳을 통과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불안정은 곧 중국 서부 전체의 안보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위구르 문제를 철저히 내정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구르 탄압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와 공급망 위기를 초래했고 이즈케이에게는 중국을 공격할 가장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내정이라 선 그었던 문제가 외교적 고립을 낳고 이는 다시 투자 실패라는 경제적 손실과 테러 위협이라는 안보 문제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의 대외 전략, 즉 1대1로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도로, 항만, 발전소를 지어주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로 140개국 이상을 끌어들였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논리는 처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이즈케이와 같은 살라피 지하디스트 조직에게 경제적 이익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위구르 무슬림 형제를 억압하는 중국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타도해야 할 적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명분 없는 경제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과거 미국 역시 민주주의 전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잔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접근법은 단기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의 환심을 샀지만 이념과 신념이 충돌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적어도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게는 돈이라는 카드 외에는 없는 셈입니다. 상대가 그 돈에 관심이 없을 때 중국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평화 없이는 번영도 없습니다. 1조 달러의 추정 자원도 1대1로의 거대한 비전도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이나 자본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정의, 인권, 상호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값비싼 교실에서 이 냉엄한 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